볼게요. 한결 낫네요. 한결 낫는데 여기 낫네. 목으로 해야 되네. 자, 해봅시다. 들리죠 뒤에? 자, 동그라미 6번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돼 있죠. 그죠? 참고 삼아 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만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있어요. 적용 대상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보지 말자고 그냥.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밑에 보면 과세 특례. 아, 불쾌하지? 서민형 돼 있지. 그지? 불쾌하지 않아? 서민형과 일반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비과세 봐봐.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돼 있죠. 이게 아까 봤던 거. 2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 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뭔데? 9% 세율로 분리과세. 200만 원, 400만 원 초과해. 그죠?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었는데? 분리과세 보고 있었거든. 요걸 얘기하는 거야. 9%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거야. 그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동그라미 7번 돼 있죠? 그죠? 봐봐. 줄 치지 말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런 거 날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용 계좌에 가입하고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겨버려. 근데 왜 파란 글씨로 돼 있는데요? 등장한 적 있나요? 등장한 적 있는데 너무 무섭죠? 왜 2022년 12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시험에 등장했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9번에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0번에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11번에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12번에 기회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 읽어주시니까 암기할 수 있겠죠? 아유,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나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알아서 하셔야죠. 야,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네가 시험장에 다시 가면 어떻게 준비하고 갈래?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투자라는 말이 들어간 건 분리과세 이렇게. 응? 투자기구 이런 말이 들어간 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9% 분리과세야, 14% 분리과세야. 관심 없어. 종합과세들은 금융소득 계산하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9% 분리과세든 14% 분리과세든 계산 구조에서 빼버리면 돼. 나는 9%인지 14%인지 안 궁금해.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됐어요? 네. 그렇게 암기해가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자식 내를 무시하는 거야? 내 머리를. 나는 이거 다 암기할 거야. 그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 네, 그러면 열심히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이제 야, 열심히 암기하면 돼. 왜?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됐죠? 저거 말고 물어볼 게 천지인데 저것만 물어보려고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죠? 그죠? 어떻게 암기할 건지.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동그라미 13번에 또 세부 사항이 돼 있죠? 그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영어 조합법인, 용광 조합법인 뭐 이런 거 있네. 그죠? 뭐 이런 게 있고. 저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미음 한번 보실래요? 동그라미 리을이랑 미음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줄치지만 2014년 말이 웬 말이야? 소연아, 지금 너 깜짝 놀랐지? 뭐? 오탄 줄 알았지? 2014년 맞다. 2024년이 아니고. 그치?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 그리고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이런 걸. 이런 게 왜 아직도 있는데 경과규정이라고 표현해. 이런 거를 법이 바뀐다고 개정된다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있던 시기에 그때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그 금융상품을. 그러면 계속 적용해 줘야 되거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시험에 나오나요? 간혹. 지금 책에 있는 이게요?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이 유난히 다른 법에 비해서 경과 규정들을 시험에 많이 언급을 해. 그래서 암기할 때 참 힘들다고. 암기할 때. 자, 그런데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 얘기야. 그렇죠? 넘어갑니다. 하기 천진다. 문제 낼 것도 천진데 이런 것까지 굳이 이래가지고 낼까? 넘어갑니다.
2-39페이지. 괄호 3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자, 국외 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 동그라미 2번.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공통된 게 뭐야, 소연아? 동그라미 1, 2번에 공통되는 게 뭐야?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그럼 암기할 필요 없다고. 뭐가? 봐봐. 원천징수가 돼야 분리과세 여지라는 게 생기지. 원천징수가 된 적이 없으면 분리과세로 끝날 수가 있어? 없지. 무조건 종합과세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뭔데? 국외 금융소득이라고 무조건 다 종합과세 하는 건 아니야. 국외 금융소득 중에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건 종합과세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국내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야. 국내 금융소득 중에 원천징수가 안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됐죠? 포인트는 원천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한다. 됐죠? 자, 밑에 표시 봐봐. 그래, 국외 금융소득이야. 그 국외 금융소득인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있더래. 이 사람이 원천징수를 했대. 원천징수를. 그러면 분리과세 여지가 생기지. 그러니까 조건부 과세로 넣는 거야. 그리고 원천징수 된 세액은 나중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는 거지. 근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되고 국외에서 원천징수 됐대. 그럼 다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분리과세 여지가 있어 없어? 없지. 종합과세 돼야지. 그럼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은 외국 납부세 공제로 차감하겠지. 됐죠? 암기할 게 없잖아. 그치? 스토리 꾸미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자, 밑에 바로 4번. 출자공동사업자 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율은 25%. 나머지가 다 조건부 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인 원칙적인 14% 금융소득. 다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근데 그 중에 P2P 연계는 14%. 됐죠? 자,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이에요. 산출세액 산식은 저 뒤에서 공부한다고. 저 뒤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다는데요. 저 뒤에 산출세액 할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온다고. 돌아와. 그럼 지금은 뒤에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다시. 아무튼 세율별 구분해 보면 산출세 계산한 산식에 보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4%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데? 과세 표준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2천만 원은 14%를 곱하겠대.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대. 6, 15, 24 이런 거. 됐어요? 됐나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는 얘기는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2천만 원 초과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그지? 그래도 2천만 원은 14% 곱하래. 그럼 봐봐. 3천만 원이 종합과세 되는데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14%를 곱하래.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기본세율 적용하는 거지. 그지? 잘 봐. 금융소득을 만약에 분리과세한다고 가정해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원천징수를 하고 끝내겠지. 원천징수를 하고 끝낼 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곱해서 끝내겠지. 원천징수 세율 원칙이 몇 프로인데? 아하. 그게 무슨 말인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더라도 산출세액 계산할 때 산식이 2천만 원까지는 14%를 곱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2천만 원은 분리과세 되는 거랑 효과가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효과가 동일하다고. 여기까지 돼요? 돼요?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는데? 3천만 원이 전부 다 배당소득이라고 가정해볼게. 자, 배당.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과세. 합계. 배당소득 3천만 원이 다 조건부과세. 2천만 원과 1천만 원. 3천만 원이 다 조건부과세. 조건부과세.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종합과세 되지? 종합과세 되면 그로스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로스업. 10% 곱한 금액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로스업. 그치? 그로스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세전금액으로 돌리기 위해서. 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전금액으로 돌려놓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 형태로, 즉 배당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준다 했지. 그지? 다시 3천만 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네. 그렇지만 산출세 계산할 때 2천만 원만큼은 분리과세랑 효과가 동일하네. 만약에 이 2천만 원이 분리과세가 된다면 그로스업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그래서 그거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종합과세 되더라도 이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해. 됐어요? 됐나요? 야, 졸면 안 된다. 중요한 거다 엄청. 알았지? 알았지? 서서 들으면 돼. 서서 듣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눈에 일하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야. 서서 들어. 알았지? 다시 몸대가 한 번만 딱 더 해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여부는 조건부 과세랑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라고.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했네. 그러면 종합과세 되네. 종합과세 되면 그로스업이라는 귀속 법인세액을 더한다고. 세전금액으로 돌려놔놓고 배당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세전금액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는 10% 곱한 금액을 더해야 되는데 결국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산출세 계산하는 산식에 가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럼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분리과세 효과랑 동일한 거야. 그럼 이 2천만 원을 분리과세 만약에 했더라면, 종합과세 안 됐더라면 그로스업을 안 했을 거라고. 그거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한다고. 됐어요? 계속 봐,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뭔데? 금융소득에 배당소득만 있는 게 아니야. 이자소득도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도 있어. 이걸 합쳤더니 3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 중에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한다 했지. 이 2천만 원을 이자소득이 먼저 구성하는 걸로 볼 건지 배당소득이 먼저 구성하는 걸로 볼 건지 순서를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이자소득이 제일 먼저 가. 그리고 원래 그로스업 적용 안 하는 소득. 그리고 나머지가 그로스업 적용하는 거. 그게 책에 있는 거예요. 책 봐. 책. 사례 봐봐. 사례 바로기에 금융소득의 구성 순서는 이자소득, 그로스업 배제, 그로스업 대상. 자, 밑에 사례에 제일 밑에 1순위 이자, 그 다음 그로스업 적용 제외, 그리고 그로스업 적용 대상. 됐나요? 됐어요? 됐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2-41페이지 밑에 당구장 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접근 방법을 되겠죠? 그죠? 자, 시킨들 하세요. 이 책이 저자랑 약속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면 무조건 종합과세 종 동그라미, 무조건 종합과세 종 동그라미, 조건부 과세 조 동그라미, 계획 동그라미, 밑에 출자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자 그리고 배당. 이 책의 저자가 풀이할 때 그렇게 풀이한다고.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556페이지 와보세요. 두 개 정도만 연습해 볼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네, 이거 포기하면 금융소득 파트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나와.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딱 정해졌다 생각하면 돼. 물어보는 것도 뻔해. 물어보는 게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대비를 못한다? 답 없지. 자, 556페이지 예제 한번 볼게요. 자, 값이 배우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다음과 같아. 값이 배우자 금융소득은 뭐 한다고 줬는 거야? 쥐랑 내랑 별개인데. 그지?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이야. 부부 단위랑 합산 과세 이런 거 안 한다고 해. 자, 문제에 보니까 갑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 그러면 갑의 배우자 소득금액은 배제하면 돼. 자, 2024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되지. 그지? 자, 가정할게. 그죠? 여기 보면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다고. 이자, 배당 소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소득금액 계산한다. 이자, 배당.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다. 어떻게? 무조건 조합과세, 조건부과세, 개,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이렇게 간다. 잘 따라와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다만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행됐대. 원천징수는 제대로 됐으니까 원천징수는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금액이다. 전금액이다. 자, 동그라미 1번. 갑시에 국외 예금이자. 국외 이자. 무조건 종합과세지? 아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원천징수가 됐는지를 보자고. 보니까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지. 칠판. 이자 소득 중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900만 원. 100만 단위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갑시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200만 원으로 돼 있네. 그지? 근데 별표시가 달려 있네. 밑에 별표시에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2024년인데 실제 받은 날은 2025년이야. 언제 기속된다 했어? 아니, 둘 중 빠른 날이라 했지. 그럼 2024년에 기속이 돼. 비영업 대금의 이자 소득이라고 해. 다른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조건부과세야. 얼마? 200만 원. 그리고 약속.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의 저자가 약속하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나중에 산출세액 계산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25%거든. 그래서 이거 기억하려고 B자를 꼬다리로 이렇게 달아놓지. B 이렇게. 응? 이 책의 저자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약속하지. 아니면 놓친다고 나중에. 난감하네. 집중이 안 되네. 자, 또 그럼 3번. 갑시에 집합 투자 기업으로부터 이익 500만 원이 돼 있죠? 그죠? 내역이 뭔지 보자. 별표시 이번에 보니까 운용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네.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네. 일단 잘했어. 자, 그다음 300만 원은 비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그리고 200만 원은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네. 그지?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과세 제외했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과세가 된다고. 그지? 받은 거 뭔데? 배당소득 7판. 300만 원 배당소득. 아무 말이 없으니까 조건부 과세. 배당소득이 7판.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이네. 그로서 대상이 아니야.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지. 그로서 대상은 위에 그로서이라고 꼬다리를 좀 달아주지. 근데 얘는 대상이 아니라서 안 달아준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갑시에 비상장 법인인 B사로부터 배당 1,400만 원 돼 있네. 별표시 3번 가보자.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2024년인데 수령은 2025년에 했네. 언제 기속이 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기속이 되니까 올해 기속이 돼야지. 다른 말이 있어? 다른 말 없네? 그럼 일반적인 조건부 과세 대상. 거기다가 다른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로서 대상. 요렇게 꼬다리 달아주자고. 그로서 대상. 지 요렇게. 응?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값이 배우자의 정기예금이자 축하한다. 정기예금이자를 관심 없다고. 내 돈 아니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값이가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 1,500대인데
자, 별표시 4번. 2024년 실적에 대한 배당인데 실제 수령 2025년에 받았대. 언제 기속이 된다 해서? 결산 확정일에 기속된다 했잖아. 결산일에. 그럼 2024년에 기속이 되지. 그지? 2024년에 기속이 되면 이제 뭐라고 그래서 과세기한 종료일에 기속이 되잖아. 2024년에 기속이 되니까 1,500 출장 공사업자배당 1,500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한 번만 딱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봐봐. 합계를 했다고. 합계를 내면 1,100, 합계를 내면 1,700 더한다고.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2,800 2천만 원을 초과했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네. 그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얼만데? 2,800 더하기 1,500 4,300 이러면 망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물어본다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자와 배당의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차감하면 소득 금액이 나오지. 그지? 요걸 합산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지. 그지? 그때 총수익 금액 얼마 되네? 우리 계산해서. 필요경비 차감해? 안 하지. 근데 배당소득에 그로스업을 더해야 되잖아. 이게 빠졌다고. 이걸 가미를 해야 되겠지. 뭐 그로스업을 지금부터 할 거다 그 얘기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2천만 원을 초과했네. 2,800이네. 구성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 2,800의 구성 내역. 이 2,800의 구성 내역은 제일 먼저 이자 소득이 구성하는 걸로 본다고. 이자 소득은 총 1,100이네. 그지? 그리고 배당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그로서 배제되는 게 300이네.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로서 대상인 게 1,400이네. 그래서 2,800이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출세액 계산할 때 2천만 원까지는 14%를 곱해서 분리가세 효과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안 한다 했다고. 그럼 2천만 원은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까지가 2천만 원이겠네. 그지? 그러면 요걸 쪼개야 되겠네. 요걸. 여기는 그로스업을 안 하네. 그지? 이게 얼만데? 600이겠네. 그럼 나머지는 그로스업을 하네. 요게 800이겠네. 그로스업을 하네. 한다는 얘기는 10% 곱한 걸 더해야지. 이게 얼만데? 80만 원이네. 그지? 그럼 여기에 더하면 얼만데? 2,880만 원이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무조건 종합과세라며. 더해야지. 1,500. 그러면 4,38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이라.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거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본다. 그럼 수험생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럴 것 같다고 이자 배당을 뭐 한다 나옵니까? 한큐에 하면 안 됩니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 중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을 구분해서 묻는 문제도 간혹 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자고. 됐어요? 네. 된다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대강 안 어렵지? 그지? 자,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 네모 박스를 그려서 그로스업 대상 아니고 이런 걸 막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집에 가자고 얘기할 거야. 집에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빠르게 이렇게 한다. 칠판. 칠판. 자,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를 냈더니 2,800이네. 2,800.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효과랑 동일하네. 2천만 원을 초과한 건 얼만데? 800만 원이네. 원래 그로스업 대상은 얼만데? 1,400이네. 둘 중에 작은 거, 요게 작네. 여기 10% 적용해가지고 80만 원. 요거를 여기다 더한다고. 4,380만 원 이렇게. 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더 연습해봐야 돼. 좀 재밌는 거 없나? 문제 10번 한번 가볼까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여라. 여기까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배당 세액 공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합니다. 10번 풀기로 했나? 10번? 뭐 할까? 10번 할까? 9번 할까? 10번 할까? 자, 다음 자료는 거주자 갑의 2024년 소득 귀속소득 자료이다. 2024년 귀속갑의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종합소득 금액은 지금 해답을 쓱 보니까 금융소득 말고는 없어요. 금융소득 말고는 없다. 자, 일단 제시된 금액 원전이익 전금액이다. 1번에 환매족구부 채권의 매매 차익이 돼 있네. 얼마지도 안 나와? 500만 원 있네. 환매족구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라 했지. 그지? 다른 말 있어? 없지. 조건부가 500만 원. 자, 그다음 비상장법인이 주식회사 서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 금액이 갑에게 배당으로 처분됐다. 인정배당을 얘기하는 거야. 인정배당. 인정배당의 귀속 시기는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했지. 그지? 그러면 결산 확정일이 귀속되는 거는 괄호 2번 요거 하나네. 그지? 얼마? 3천만 원. 다른 말이 있어? 없네. 그럼 그로스업 대상이지. 됐죠? 자, 그 다음 3번에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500만원. 배당 소득이지. 그지?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받은 거네. 그로서 대상 아니지. 자, 그 다음 괄호 4번 갑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을 2020년 4월 1일에 4억 원에 취득해서 202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대. 2024년 3월 22일에 대한으로부터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받았대. 배당 결의일은 2024년 3월 12일이야. 뭐 어쩌라고? 그지? 그지? 현금 배당 언제 기속되는데? 배당 결의일이 기속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아무 말이 없네. 그로서 대상. 너무 쉽나? 자, 해볼게요. 500만 원. 출장 업무 사업자 배당이 없죠? 그죠? 이거 합계 내면 이게 얼마야? 4,500만 원. 다음은 5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바로 할게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효과랑 동일하고 2천만 원을 총합이 3천만 원. 원래 그로스업 대상은 얼마인데? 4천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요게 작네. 여기에 10% 곱할 거라고 이제 달라져가지고 300. 그러면 5천에 300 더한 5,300만 원이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라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근데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으로 구분해라. 그러면 이 5,300 중에 500이 이자소득 금액, 나머지 4,800이 배당소득 금액. 이렇게. 됐어요? 아이 참 재미없네. 응? 재미없어. 문제 8번 한번 볼까? 문제 8번 좀 어려운데. 나중에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못 맞습니다. 자, 문제 8번.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2024년 금융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없는 거야 이 사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아.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금액,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괄호 1번. 거주자 갑이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상증자를 냈나 봐. 그래서 무상수주를 수령했어. 자, 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전입함에 따른 무상주 만주를 A로부터 수취했대. 주의해야 돼. 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네. 입금이잖아. 그럼 의제배당은 과세돼야지. 무상주 몇 주 받았대? 만주. A면가 얼마래? 500원. 그럼 500만 원이지. 그죠? 그죠? 다른 말 있어? 없지? 그죠? 500만 원 그로서 대상. 그죠? 요걸 가지고 수험생들은 자유주식 처분일이 9월 30일이니까 2년 내에 자본 전입했나 막 그건 소각이잖아. 소각. 그지? 소연아 표정이 안 좋다. 이건 처분이잖아. 자체 이건 입금이잖아.
그지? 자, 그다음 나의 주발초 자본 전입을 한대. 그래서 무상주를 2만 주를 수취를 했대.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네. 그지? 이거를 자본 전입하면서 무상주를 수취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돼야 안 돼? 응?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에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아, 드디어 등장했네. 그지? 그래서 자본 전입에 따라서 무상주 5,000주를 받았대. 소각일이 2022년 8월 30일이야.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 2년 내래. 2년 내. 그지? 아니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무상주 5,000주. A면 얼마인데? 500원. 그러면 얼마야 이게? 250만 원 이래 되네. 250만 원. 의제배당. 다만 이 중과세 문제는 없으니까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야. 네? 어떻게 꼬아놓는지 알겠죠? 문제를. 그죠? 자, 3번. 바로 이번에 주권 상장 내부법인 D로부터 800만 원의 현금 배당 수취했다. 아무 말이 없네. 800만 원 받은 거. 그로스업 대상이지. 자, 그다음에 바로 3번에 장기 채권을 투자했대. 그 이자 300을 받았어. 2017년 1월 1일에 발행한 채권이래. 약정기가 20년이래.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의 이자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 신청을 한 것이라고 돼 있었는데 보니까 분리과세 신청 안 했다 이래 나오죠. 시험 문제 이래 등장한다고. 그러면 조건부 과세라고. 얼마? 300만 원. 자, 마지막 괄호 4번. 요것도 꼬아놓은 거네. 2024년 초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600을 받았대. 얘 뭐 하는 앤데? 얘 뭐 하는 앤데? 은행이야? 아니잖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그지? 얼마나 했어? 600만 원. 괄호 안에 보자. 원천징수가 안 됐네. 무조건 조합하세요. 600. 비영업 대금의 이익. 됐나요? 할 수 있겠죠? 이거 1차 시험 문제들이에요. 7, 8. 자, 합계 되면 해보고 가자. 900, 1300. 아닌데. 1300, 1550. 그죠? 더한다. 더하면 2450. 자, 바로 하자. 2천만 원까지도 분리과세 효과랑 동일하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게 얼마인데? 450만 원. 원래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얼마야? 500에 800 더하니까 1300. 둘 중에 작은 거. 요게 작네. 여기랑 10% 곱한다. 10% 곱하면 45만 원이네. 그지? 요걸 여기다 더해야지. 그러면 2,495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이네. 굳이 구분하자면 이자는 900만 원, 그리고 배당은 1,595만 원 정도 되네. 됐어요? 다 했거든요. 재미가 없죠.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찍어보세요. 하나만 가져갈게요. 어떻게 가져갈 건데? 자, 요 두 개 없다고 볼게요. 없다고 볼게요. 됐죠? 다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만데? 요거는 500만 원. 합치니까 얼만데? 1,400만 원. 2천만 원 이하네. 2천만 원 이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60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나머지는 분리과세로 끝나.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됐죠? 안 어렵죠? 오케이, 됐어. 그럼 저걸 적용하려면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비과세,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나머지 전부 다 조건부과세니까. 네? 됐죠?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등장해. 무조건 맞춰야 돼. 잠깐. 근데 항목을 봤더니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왔더라. 혹은 무슨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저기 분리과세 되는 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구분을 못 하겠더라. 그러면 다른 거 손대. 다른 거. 암기가 덜려 있으면 접근을 못 해. 돌아오세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지? 서머리. 다 했다. 2-42페이지. 자, 2-42페이지에 2번을 보세요. 종합소득금액. 그러니까 금융소득금액 계산했죠. 여기 이제 타소득 있으면 타소득금액을 더해가지고 종합소득금액. 그 밑에 이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소득공제 차감하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나면 이제 산출세액 계산하는데 괄호 1번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봐봐. 2천만 원까지는 14% 곱하지. 그지?
저 뒤에 챕터에 산출세에 갈 때 여기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산출세 계산하는 거 연습도 할 거야. 1차 시험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문제가 99문제야. 산출세까지 계산하라는 문제는 한 문제 등장한다고. 그렇지만 강의는 일단 해야 돼. 산출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가면 할 거야.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복습할 때 여기 보지도 마. 응? 됐죠? 넘어가면 2-43페이지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2-45페이지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은 이렇게 접근하면 좀 편하다. 법인세법이랑 똑같더라. 포괄주의 과세원칙이네. 그지? 그러면 출제 교수님들이 시험에 뭘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법인세법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법인세법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법인세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차이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괴로운 거야. 응? 생판 처음 보는 것 같고 생짜배기로 암기해야 될 것 같고 괴롭다고. 괴롭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늘 강의 끝마치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거 아니에요? 법인세 서머리랑 동시에 펴놓고 보는 거야. 확인하고 페이지 엮고 페이지 엮고. 번거롭게 그 페이지 엮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맞아. 그게 공부야. 찾아보는 게 공부라고. 그죠? 응. 하도 많이 찾아봐가지고 내가 그 어디서 봤죠 했을 때 한 번에 빡 이 공부가 많이 되는 거지. 공부. 미안하다. 넌 이제 집에 가면 벽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벽에 쏘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고. 스케치북에 써서 그 하기 싫으면 집에 벽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막 그려? 막 그려. 그게 단점이 이제 새로운 걸 지우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아니, 됐어요. 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법인세법과 똑같다. 포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 물론 열거돼 있지 않은 건 과세 안 하지만. 자, 사업소득의 범위로 돼 있죠.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성을 띄어야 돼. 여러분 기본서 갖고 있죠? 그죠? 기본서 565페이지 한번. (565페이지) 했어요? 자, 제1의 제목의 사업소득 밑에 사업소득의 범위 봐봐.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에서, 즉 사업소득도 결국에는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지만 과세를 해. 그럼 그 열거된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요? 책 제일 밑에 각주 반가로 1번 봐봐. 소득세법에 규정된 열거된 사업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농업, 광업, 제조업 쫙 돼 있지. 그죠? 됐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업은 이 열거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됐어요? 됐죠? 수업을 다시 넣어보세요. 그 다음 1.1에 과세 제외 사업. 이런 거는 과세를 안 하겠다. 과세를 안 하겠다. 자, 동그라미 1번.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제외돼. 다시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과세 제외야.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손가락 잠깐 끼고 손가락 잠깐 끼고 2-50페이지 2-50페이지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돼 있죠. 그죠?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과세 제외야. 그걸 제외한 작물 재배업은 수익 금액 10억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는 거는 과세를 하겠대. 됐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는 과세 제외 사업을 보고 있다. 동그라미 2번.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연구개발. 비교해보니까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 즉, 그게 무슨 말인데? 순수하게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것만 비과세. 돈 받고 하는 거는 대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교육 서비스 업종 유치원, 학교,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노인 학교 이런 데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동그라미 4번에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약서 이런 것도. 동그라미 5번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 하고 넘어가면 돼. 시험에 안 나와. 됐죠? 자, 그 다음 토픽으로 가는 거야. 1.2에 사업소득 중 정리해야 될 것. 괄호 1번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전속계약금 사이닝 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닝 보너스. 그치? 사이닝 보너스는 뭐야? 사인과 동시에 가격되는 거 있잖아. 주식기준 보상파트에서 공부 안 했어? 기간 요건 이런 게 없는 거야. 사인과 동시에. 이 사이닝 보너스. 이 전속계약금이라고. 손흥민이가 이제 나이를 먹었어. 손흥민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손흥민이 지금 팔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을 데리고 있는 구단에서는 손흥민이 나이 먹어서 이제 안 데리고 있고 싶은가 봐.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됐어. 거기 레전드처럼 남고 싶었는데 재계약 안 할 거라며.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만약에 이적을 한다 그러면 전속계약금 사이닝 보너스를 받는다고. 그거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토픽이 뭔데? 5년 계약을 하고 1,000억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0억이라는 사업소득은 언제 과세되냐 이거야. 5년에 걸쳐서 안 분해. 그게 전속계약금이야.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거니까 사업소득이야. 수입 시기는 인적 용역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르다. 원칙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혹은 용역 제공 완료일 둘 중 빠른 날 귀속이 돼. 근데 다만 특례 규정으로 계약 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 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았어. 아까 5년 1,000억. 이때는 계약 기간 5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과세한 종률 매년 말 200억씩 수입한 걸로 본다. 됐어요? 밑에 예를 들어볼게. 2024년 7월 25일에 2년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1억을 받았어. 그럼 2024년에는 24개월 중에 6개월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지? 나머지는 내년에는 1년치 들어가고 월할로 안 분계산하네. 됐어요? 되나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024년 7월 25일에 2024년 7월 25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라고 돼 있네. 그지? 1년은 초과해 안 해? 초과 안 하지. 초과 안 하니까 이건 안분 안 해. 시험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나왔어. 1년 초과야. 초과해. 1년 초과하는 경우에만 안분을 해. 1년 이하에 해당하면 안분 안 한다고. 안분 안 하면 어떻게 해? 아까 계약상 지급일 혹은 용역 제공 완료일 둘 중 빠른 날을 했다고. 됐죠? 그 밑에 세부사항에 원천징수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실무적으로 제가 강의하는데 시험에서 같은 게 안 나거든요. 자, 그 밑에 이제 괄호 이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돼 있죠? 그죠? 칠판 조금만 보세요. 일찍 철수했네. 자,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 계산한다고. 근데 과거의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 근데 이제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놨다고. 합쳐놔서.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결손금을 퉁치거든, 통산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잖아. 이 소득 중에 마이너스가 나는 게 있으면 다른 데서 퉁쳐버린다고. 퉁쳐버릴 때 여기서 마이너스 난 거랑 여기서 마이너스 난 거랑 퉁치는 방식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공부할 건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야.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보자. 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은 다음의 자산을 대여하는 걸 말한다.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 혹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는 거. 됐죠? 등기가 됐든
등기가 안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된다. 됐죠? 밑에 사례 한 보자. 별표 신경. 토지, 건물, 전세권의 대여 대가, 부동산 등을 담보물, 광고물로 사용하고 받는 대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에요.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의 일시적인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야. 일시적이라서.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래.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를 주고 돈을 받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야. 근데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부동산을 누가 빌려달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았대.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 기타 소득. 요번에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군데? 부동산 매매업자야.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라고. 파는 사람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팔 때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만 냅두니까 아까워서 세를 잠깐 준 거야. 내 원래 본업은 부동산 매매업자야.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업을 잠깐 일시적으로 했어. 그래도 이건 사업성으로 있는 거 봐.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본다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 됐죠? 이렇게 하는 건 장난을 친다고. 됐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점. 지역권,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이므로 그 대여소득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더라. 자, 기타소득에 가서 빨리 확인하고 오자. 저도 이제 책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러 가자. 2-116페이지. 기타소득의 저 밑에 동그라미 5번.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즉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됐죠? 됐죠? 돌아오세요. 그럼 지역권, 지상권 이런 건 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는 선에서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상권은 이거예요.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 건물 지어 올려가지고 장사하고 싶어. 근데 땅을 취득할 만큼 그런 여건은 안 돼. 그리고 땅이 취득할 수 없는 그런 허가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땅 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나는 건물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됐죠? 됐어요? 이걸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부동산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역권은 어떤 건데? 내 땅이 여기 있어요. 이걸 개발하려니까 길이 여기 있어가지고 다른 땅을 밟고 댕겨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면 나는 땅을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허가를 좀 내주세요. 그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됐죠? 이것도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생들. 공장 여러 개. 광업할 수 있는 땅, 광구 여러 개. 그러면 공장 여러 개를 한 번에 빌려주는 거야. 그것도 건물 빌려주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광구 여러 개를 한 번에 빌려줘. 그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됐죠? 자, 그런데 기계를 별도로 임대했대. 기계를 빌려주는 거는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지.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기계 대여업은.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채굴에 관한 권리에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기본서를 좀 보셔야 돼요. 567페이지. 자, 567페이지에 반가로서 한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요. 어떤 거냐?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걸 빌려주는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으로 봐. 됐죠? 다만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나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라고. 그럼 분철료는 뭐고 덕대, 분덕대 이런 사람들은 뭔데? 저 밑에 반가로 5번 각주에 광업권이란 광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조광권이란 설정 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광부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됐죠? 덕대는 이거에 대한 권리를 임차받은 사람, 분덕대는 덕대 채굴권을 임차한 사람. 자, 이게 산 소유자가 있어. 산 소유자. 그 안에 금맥이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그 광업권이라는 걸 취득했어. 광업권.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 금맥에 관심이 없는 거야. 소유가라고. 그래서 내가 접근하는 거야. 내가 접근해가지고 내가 그 금광을 캐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게. 대신에 당신한테는 땅 빌려준 대가로 돈을 줄게. 그때 내가 조광권자야. 조광권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파가지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사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덥고. 그래서 니한테 빌려줬어. 니 해먹으라고. 니가 덕대야. 근데 니도 덥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형님한테 빌려줬어. 뒤에 형님이 분덕대야. 덕대가 아니야. 덕대랑 분덕대야. 그리고 밑에 반가를 6번. 여기서 분철료란 덕대 또는 분덕대가 임차한 광부에서 채굴한 광물 중 일부를 임차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 그러면 네가 내한테서 빌려가지고 그 금을 캤을 거 아니야. 그 금 중에 일부를 내한테 줬다. 혹은 사용료로 대가를 얼마 줬다. 그게 분철료라고. 분철료. 그럼 나는 땅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야. 그런데 네가 그 땅을 파가지고 공사하는데 자본적 지출을 됐다고. 뭐 기계를 내 돈으로 산 거야. 그 말인즉슨 니랑 내랑 같이 해먹겠다는 거잖아. 내가 그 사업에 참여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받는 돈은 일반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야. 돼요? 용어 때문에 힘들죠. 덕대니 분덕대니 해서니까. 그죠?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 했네. 다음 페이지 정리되는데 뭐 하기 있어요. 정리가 되죠. 그죠? 가로 3번.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도 있죠. 그죠?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 이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사업소득. 됐죠? 됐어요? 그런데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물품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 인수하거나 과표 확정 신고를 했대. 즉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버렸대.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주겠대. 기타 소득은 됐나요?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소득을 신고하면 사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됐어요? 됐나요? 네. 통시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해서 에어비앤비? 응?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이거든? 그런데 기타소득을 신고해버리면 기타소득을 봐주겠대. 다만 금액이 좀 적어야 돼. 연간 수익 금액이 500 이하여야 된다고. 그럼 7번. 자,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차감해가지고 소득금액 계산하거든. 기타소득은 어떤데? 기타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차감해서 소득금액 계산해. 근데 왠지 뉘앙스가 요걸로 해준다?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 똑같은데 무슨 혜택이야? 기타소득 가봐. 다시 121페이지. 121페이지. 페이지 피는 것도 이제 더디진다. 피곤한가? 여러분 하루 종일 세 번만 하니까 피곤하죠? 그죠? 근데 집에 가봐 기분이 짜릿하다고. 뭐가 짜릿한데? 진짜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거든. 오전에 4시간만 세법을 하고 오후에 재정학을 들으면 공부를 어중뛰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재정학 시간이 쉬었기 때문에 칼라 백과사전을 쳐다보면서 세법만 하루 종일 하면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 집에 가서 자랑도 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럼 엄마 그런다고 밥이나 먹으러 하려. 자, 2-121페이지 밑에 표 있지? 표에 동그라미 7번.
통시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용료로서 받은 부품 돼 있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60% 돼 있죠. 그 위에 제목 뭐라고 돼 있어? 최소 경비율 돌아오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원래 필요 경비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 증빙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방금 기타 수수료 과세된 AOMB 그거는 여기에 요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최소 의지해 주겠대. 그러니까 혜택인 거야. 혜택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다시.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맞아. 다만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 수수료 만약에 얘들이 원천 징수를 하거나 신고를 했대. 그럼 기타 수수료 봐줘버린다고.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번에 비과세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또 잠깐 끊었다 갑시다. 우리 시간이 참 많아. 그죠? 잠깐 끊었다 가죠.